네, 오마이TV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개표 방송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자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개표 방송, 개표 현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3시간을 했네요. 네, 그렇군요. 어제는 저희가 14시간 생중계를 했는데 말이죠. 오늘은 6시간 짧게 하게 됩니다. 밖에서 아니라 안에서 하니까. 안에서 하니까. 훨씬 힘은 덜 들어요. 힘은 덜 들어요. 그러나 머리는 복잡해요. 아, 그렇군요. 너무 더워요. 저는 더워요. 더워서 아찔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너무 그 출장이 많아가지고 네. 옷을 못 빨아서 겨울 세타를 입고 왔더니 너무 더워요.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연호 대표님 마이크를 안 찾으셨습니다. 네,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경험이 네. 많지 않아서 네. 생방송의 묘미죠. 네, 그렇군요. 다 나갑니다. 어디서든 볼 수 없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개표 상황이 속속 종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개표 상황을 우리 이경태 기자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이 지금 가반 미달이라는 건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약간 조금 지금 초반에 개표되고 있는 거는 앞서 그 사전 투표를 했던 개표함이 먼저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19대 때도 보면은 총선 출구조사 때 약간 네. 내부 데이터, 방송사 내부 데이터를 보면은 그 새누리가 139석을 얻고 민주통합당이 140석을 얻는 걸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개표 내부 방송. 데이터. 그렇죠. 네. 그래서 출구조사. 이 출구조사 결과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으나 지금 사전 투표가 까지 그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여러 추세는 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출구조사가 전반적으로 맞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 출구조사 때 경기 수도권에서 경합 우세라든가 뭐 이런 네. 쪽으로 나왔던 곳은 야권이 이긴 경우는 뭐 두 자리 숫자 10%포인트 정도가 네. 나왔었는데 반해 새누리당이 이긴 곳은 1, 2%로 어떤 박빙으로 이기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사전 투표를 했던 유권자들이 좀 더 야권 성향 지지층이다 뭐 이렇게 네네. 분석할 경우는 오히려 출구조사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네.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면서 네.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기자입니다. 신중론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출구조사가 맞다면 야권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이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내부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게 종합이 좀 되고 있어요? 당장 김무성 대표가 지금 여의도 자택에서 링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일 동안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김무성 네. 대표가 피로를 못 이기고 병원에 가서 잠시 입원을 했다가 지금 현재 링거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출구조사가 처음 발표될 때 당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은 지금 뭐 당선 확실시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그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족족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을의 그 주호영 무소속 네. 후보가 네.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났을 때 그러니까 맞는 사람에게 음. 후보를 줬어야 됐다. 네. 그리고 강남의 그 전현희 더민주 후보가 경합 상황으로 나오자 그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해서 전현희가 경합이면 다 경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텃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자면 울산, 대구, 부산 뭐 네. 어디 한 군데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게다가 강원도도 그 지난 4년 전에는 다 휩쓸었는데 반해 지금 여당계 무소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원주 가버리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야권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이 많은 곳이라서 여기서 또 어떻게 또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지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좀 초상집 분위기다. 뭐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다. 지금 방금 KBS가 보도한 거 보니까 10% 이상 지금 개표한 상황 속에서 새누리가 129석 얻을 걸로 예상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115석, 국민의당 36, 정의당 6석, 무소속 14석.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현재 개표 결과라 이런 거 예측을 통해서 봤을 때 129석. 그러면 아까 그 초반에
출구조사에서 지금 예측한 거랑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찌됐든 새누리당은 초상집 분위기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뭐 좀 잔치집 잔치집 분위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잔치집이라기 하기엔 좀 애매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일단 뭐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의 가반 저지라는 목표를 이룬 만큼 네. 이렇게 반길 수 있겠지만 음흠. 그 호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네. 그 일단 더민주의 경우에는 네. 지금 출구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전제 조건을 좀 본다면 100석에서 107석 그리고 백석. 호남에서 가반 이상 지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에 실패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정계 은퇴까지 고려하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호남이 지금 거의 전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압승을 하고 있는 경우고, 그러니까 막판에 어떤 교차 투표, 전략 투표 호소가 수도권에서 먹혔으나 이게 호남에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김종인 대표의 표정은 어때요? 김종인 대표는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현재 당사에 취재 나가는 기자는 꽃미소를 지었다. 네,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활짝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종로에서 꽃미소.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가 좀 정세균 후보에게 진다. 뭐 네. 이런 추구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강하게 박수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강하게 박수를? 박수를 아주 뭐 의례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아, 세게. 됐다. 뭐 이런 분위기로. 네. 꽃미소는 제가 유세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아,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아, 뭐 예. 표현이 재밌습니다. 네. 꽃미소, 네. 강하게 박수. 예. 네, 저희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들이 좀 이런 드립이 강합니다. 네. 아, 그래요? 단어 선택에 아, 와, 그렇군요. 센스가 있어요. 예, 꽃미소 네.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더민주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야권 가반이란 네. 어떤 그 성과를 거둔 만큼 좀 네. 안도하는 분위기 아닐까. 그러나 뭐 아직 경합 지역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네. 두고 보고 있겠죠. 네, 그렇군요. 국민의당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표정이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 사실 뭐, 43석까지도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뭐 아직은 박수 칠 때가 아니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표한 의석수를 다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앞서 이태규 전략헌보본부장이 했던 전략기획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은 35석 그리고 목표 의석은 40석인데 네. 지금 현재 추구조사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고요. 다만 이제 조금 하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도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구조사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좀 됐다라고 싶은 부분이 문병호 후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관악에 예, 네. 하나의 김성식 김성식. 후보가 지금 네. 있지만 그 출구조사에서는 약간 엎치락뒤치락한 네.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그 목표 의석을 달성했다라는 어떤 그런 성과는 있지만 네네. 그 향후 당내 헤게모니를 좀 따져보면은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진출시킬 것이냐가 좀 중요해요. 어제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13군데를 다녔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억하실 겁니다. 야권연대 문제를 둘러싸고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하고 좀 갈등이 있었죠.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대부분 더민주에서 건너온 의원들이고 네. 이들은 천정배 대표의 어떤 편이다, 뭐 이렇게 천정배 개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당내 헤게모니를 움켜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기 사람들이 좀 들어올 필요가 있고 수도권에서 호남당 탈피 이미지를 좀 전국 정당이다. 국민의당은 뭐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 숙제가 남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대로라면 뭐 호남당, 국민의당은 그렇죠. 호남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정의당은 좀 어떻습니까? 정당 원래 뭐 처음에 그 국민의당 출연 전에는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돌풍이일 것이다.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당원이 뭐 3,000명이 들어왔다, 4,000명이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제 국민의당 출연 이후에는 조금 약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본인들은 한 10석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출구조사 나온 걸 보면 5석을 넘기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의당이 5석 의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역구에서는 고양갑의 그 심상정 대표 그리고 창원 성산의
노회찬 전 대표 네. 지금 지역구 2석이고 그 뒤에는 뭐 이제 비례로 한 3번, 4번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결과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동안 이제 야야 대결, 그러니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그 대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네. 원래는 그 제1야당, 그러니까 더민주가 좀 이렇게 못한다라고 싶을 때 그 반사이익으로 정의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목표했던 2자리 숫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막판에 네. 이 전략 투표라는 가능성 때문에 안 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시면 그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최대 15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국민의당 목표 비례대표 의석은 10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서도 조금, 더민주에서도 조금, 정의당에서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전 투표가 다 열리고 나서 사전 투표에서 얼마나 정의당으로 정당 투표를 했는지는 좀 더 드러나야 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정의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당 체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당 체제에서 원내 정당은 이제 세 개 정당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아니죠. 뭡니까? 교섭단체 정당은 이제 세 개 정당이 되는 거고 정의당은 또 이번에 교섭단체가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정계 개편 얘기도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러는데 뭐 일각에서는 새누리와 국민의당 그리고 또 새누리와 국민의당 대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뭐 이런 연대 전략 이런 것도 쓰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치부 기자들은 내부에서 좀 어떤 평가나 분석 진단을 하고 있나요? 일단 국민의당이 확실히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정의당이 지금 추구 조사대로라면은 사실 미미한 영향이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어느 편을 드느냐 주 현안마다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대표가 노원병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때 네네. 1번과 2번이 못 싸우게 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발언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쟁점 법안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뭐 서비스 발전,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노동법 그리고 다 국회 선진화법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어느 쪽에 생각을 손에 들어주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현안이 갑자기 스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네네. 어떤 현안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고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무난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현안부터 얘기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안철수 대표는 일단은 뭐 정치 개혁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세 현장에서 안철수 대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일당과 이당이 싸움만 한다. 네. 그래서 민생을 안 챙긴다. 싸우지 않고 민생을 챙기게 하겠다. 근데 저는 그 대목을 들을 때마다 네. 저 발언이 의미하는 게 뭔가. 사실은 싸워야 될 때 제대로 싸우지 못한 그렇죠.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무엇을 제대로 싸워야 될 것을 생각하고 무엇은 타협해야 될 것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노선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는 그게 분명치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싸잡아서 왜 싸우고 있느냐. 네. 사실 그 제대로 근본적으로 안 싸웠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는 그렇죠. 측면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양비론적으로 가다가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의 제3당의 출연이라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려 지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쌈박하게 싸울 건 확실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경제 문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 확실하게 싸우고 그러지 않을 것은 또 제3자로서 타협해가지고 좋은 생산을 내고 이러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애매모호하게 흘러가 버리면 또 상당히 갑갑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 테러 반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사태 당시에 국민의당이 취했던 스탠스가 초기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아까 전에 그 의원노 대표 기자께서 말씀하신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 가치 문제였고,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문제의식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중재자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자면은 그 좀 더 이 진보 진영 그리고 이 어떤 현안들을 바라볼 때 이게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그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상당히 결과론적으로는 그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대선이 1년 남았습니다. 분명히 국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총선에서의 어떤 국면과는 다르게 야권에 좀 더 어떤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섞인 전망도 좀 해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의제의 예각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상당히 모든 이슈에 대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약간 같기도 전략, 진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전략들을 써왔기 때문에 예컨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제3당으로서 자리매김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특히 또 새누리당 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려면 무엇보다 의제를 예각화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또 다른 대목에서요. 측면에서는 예. 하나 언급할 게 이 만약에 국민의당이 지금 예측대로 35석을 얻는다면 분명히 승리에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35석이 물론 뭐 민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해보고 그동안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표방했던 새 정치를 가지고 이 35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남의 지금 지역구 표를 기반으로 지금 35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호남에서 공천한 사람들 대부분이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퇴출 위기에 처했었던 수명을 다한 이런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네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정치를 가지고 35석을 확보한 게 아니라 헌 정치를 가지고 35석을 확보했다는 거 이게 안철수의 딜레마예요. 네. 그리고 호남의 당을 가지고 35석을 확보했다는 것도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고립된 채 35석을 확보했다는 거 이것도 딜레마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 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에서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반드시 또 국민들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상보다 의석을 많이 또 얻게 되면 오만해질 수도 있는 게 또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국민의당에서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 국민의당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경제는 개혁이고 안보는 보수다 이런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그동안 장하성 교수와 함께 경제개혁센터에서 재벌 감시 또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사회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국민의당발 새로운 경제개혁 노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포용적 성장론, 더불어 성장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많이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당도 그 부분에서는 스탠스를 공동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노선을 가져갈 거다. 다만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개혁적으로 진도를 뺄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그래서 새누리당과 또 보조를 맞추는.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노동 4법에 대해서 이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새누리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상당히 볼 수 있겠다. 다만 사회복지, 뭐 경제 이런 의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이쪽하고도 연대하고 저쪽하고도 연대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제 3번의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하는 뭐 이런 노선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오늘 지금 속속 당선 유력 또 당선 확실 후보들이 좀 공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오후 10시 10분 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예. 들고 대구에서 32년 만입니까? 그렇죠. 32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김부겸 후보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저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네요. 뭐 당선 소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선 소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경태 기자가 네. 앞서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워낙 높은 격차로 출구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선 소감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뭐 김부겸 후보는 대구 시민이 새 역사를 쓰셨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그리고 정통 야당 출신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1985년 이래 처음으로 그 지금 대구에서 야당 의원이 탄생한 것이고 소선구제 하에서는 1970년 이래 45년 만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민이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수성갑 최종 투표율이 18시 30분 현재 기준으로 68.2%였습니다. 이번 20대 총선 대구 지역 투표율이 최저 꼴찌를 기록했던 것을 보면은 수성갑은 유독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성 구민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가 감사를 표했고요. 그리고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겠다. 그냥 야당이 같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여야 협력을 통해 대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개파 정치 행태에 일소하고 그리고 호남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이용만 한 것을 반성하겠다.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기득권화된 일당 지배 체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오연호 대표는? 아까 우리가 이제 대구의 심장이 뚫렸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호남 쪽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를 한번 당선시키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재선. 어찌 보면은 이제 대구에서의 이번에 이 당선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구의 시민들이 그동안 이제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하겠다. 네. 이런 것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최초의 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호남에서 그런 반란을 일으킨 걸 보고 함께 이제 동조한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부겸 후보가 원래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인가요? 네. 그쪽의 출신이었죠. 네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개혁적인 노선을 줄곧 표방해 왔는데 네. 그런 후보를 대구가 선택했다는 것 그것도 완전히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정현 후보가 당시에 그 호남에서 당선됐을 때 얻었던 표에 비하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단 이제 대구가 이 균열이 생긴 이 측면이 있는데 이 교두보를 통해서 앞으로 대구 지역에서 네. 개혁 진보 세력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마 홍일학 그 후보도 당선될 것 같은데요. 네. 함께 두 후보가 연대를 한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야당의 교두보가 될 것 같아요. 네. 한 사람 하는 거랑 두 사람 하는 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박정희 정권 이전에 대구가 정말 야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그 야도의 대구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점을 마련한 것을 보고요. 김부겸 당선자 스스로도 이제 큰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잡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상대가 김문수. 지사죠. 대권을 대권 꿈꾸는 후보죠. 이 사람이었는데 이걸 거의 뭐 압도적인 표차로 네. 이겼다는 점에서 정치인 김부겸이 앞으로 큰 뜻을 품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9시 반에 한 분을 전화 연결을 네. 좀 해볼 텐데요.
정치학 박사이고 네. 고려대 연구교수인 정한울 박사를 좀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총선 판세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동안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한국일보인가요? 한국일보랑 계속 같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번 총선 민심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정한울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여보세요? 아, 네. 정한울 교수님이시죠? 네네. 네, 오마이뉴스 팟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바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전 네네. 세계 152개국에서 동시 방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출구조사 앞서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네네. 출구조사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출구조사가 네, 뭐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그 여론조사 기관들의 어떤 예측치하고는 지금 상당히 다르죠. 네, 네, 네. 이제 정치권하고도 이제 좀 정치권에서 나온 예측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지금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수도권 경합 지역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오락가락한 그런 결과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데이터상의 어떤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조사 기관들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일부 조사 결과들에서 네, 좀 이런 어떤 그 여당의 어떤 그 여대 야소가 좀 흔들리는 네, 그런 어떤 조짐이나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또 기존 조사 과정에서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좀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까 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좀 전통적인 방식에서 좀 해석했던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나온 그 판세를 보면 새누리당이 118석에서 147석. 그러니까 새누리 과반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97에서 128석 이 정도인데요. 어찌됐든 네네. 그동안 양당 구도를 이루던 이것이 네네. 3당 구도로 깨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31석에서 43석까지 예측이 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네네. 이 3파전으로 된다면 우선 하나부터 뭐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졌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뭐 출구조사가 네. 사실은 그 지역구 조사, 출구조사 뭐 예측이 네. 사실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총선 출구조사를 보면 네. 그 실제 최종 분석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출구조사가 늘 틀렸다는 예,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워낙 저감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최종 결과는 지금 출구조사를 최종적인 선거 결과와 같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보기는 좀 조심스러운 점은 있고요. 이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특히 이제 뭐 조사기관들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네. 뭐 160 이상 네. 뭐 이렇게 좀 압도적인 어떤 여대라서 네. 이런 어떤 결과는 아니 저는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네. 이제 확실한 것 같고 이제 근데 네, 이제 네. 과반 전후까지 갈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예상처럼 과반에 못 미치는 네. 그런 정도가 될 건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네. 근데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결과가 아니죠. 뭐 물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는 이제 뭐 145석인지 이제 그 엄사를 어떤 이제 특지를 내놨지만 네. 사실상 지금 뭐 야당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조건 네. 이런 조건을 감안한다면 네. 사실은 원래 그 선거에 지금 뭐 180석, 200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네. 압도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그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선거인데 네. 어쨌든 아무리 이제 좋게 잡아도 이제 과반 언저리 라고 본다면 네.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제 그 어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주된 원인을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데이터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조짐들이 나타났다는 게 새누리당 지지율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조사를 보면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이제 달별로 조사를 했는데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38%에서 지금 28%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이미 그러니까 이제 2월 그런- 달에는 38%의 지지율이었는데 그게 4월에 네네. 28%까지 네. 떨어졌다는 건가요? 네, 4월 5일, 6일 네. 조사 결과를 보면 28, 29 이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주된 원인을 찾아보면, 네네. 그러니까 어떤 뭐 중도층이나 반대층의 어떤 뭐 확대 이런 거보다도 네. 지금까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네. 보수 정당의 어떤 지지층에서 이반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TK, PK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40대부터 특히 50대, 60대에서 네.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아, 이건 역으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이제 매달 조사를 하면서 네. 이 층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이. 5060에서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지표를 본다면 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투표 의향층이 네. 적극적 투표 의향층이 네. 계속 감소하는 거죠. 아, 그리고 반대로 예. 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20대부터 40대까지 어떤 그 적극적 투표 의사층이 예. 계속 높아졌던 이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상으로도 이미 조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선관위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데이터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데이터에서도 네. 이제 일관되게 확인되는 현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격전지들이 주로 이제 그 수도권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실제 격전지들에서는 네. 전체 결과에서는 새누리당이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데 네. 적극적 투표자층에서는 야당 후보, 특히 이제 더민주 후보가 네. 앞선 결과들이 사실은 기존 언론 보도에서도 예.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자층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뭐 거의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지지층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그 2012년까지 통했던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2012년, 2014년도에도 사실 예. 비슷한 경향들이 나타났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네. 그런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균열이 생긴 직접적인 계기를 살펴보면 네, 원인이 역시 뭘까요? 예. 역시 그 진박 친박 이제 그 비트를 가지고 이건 사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재편의 틀을 짜고 자기 지지층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정부에 대한 전제 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뭐 그 지지층조차도 이제 어떤 내부 그런 어떤 권력 싸움, 네. 어떤 민생이나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공약이나 비전을 만들기보다 내부 권력 싸움에 치중했던 이런 어떤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지층에서부터 균열이 생겼던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정말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진박, 친박,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네네.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지층 균열, 그러니까 지지층이 마음을 돌리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네네. 분석을 해볼 수가 자, 있겠네요. 그 대목에서요. 하나 네. 질문을 네. 그 지지층의 균열이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집권 정당의 경제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야당이 경제 민주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집권 여당의 경제 운영에 대한 실망 이게 더 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게 그 대립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최악 경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근데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나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그 크게 급락하는 과정을 보면 경제 심판론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만의 표현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그 내분 요인들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만 놓고 보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공 지지율을 유지를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만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했던 거는 사실은 이번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들하고 다르게 그동안 집권 과정에서 권력 내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작년 연말에 이제 뭐 청와대 그 비선 사건이니 어떤 폭로 사건이니 네. 그때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유승민 파동 네.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죠. 네. 이제 그런 어떤 내분이 생길 때 지지율이 이제 그 40%대에서 30%대까지 그렇죠. 떨어지는 예.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그게 이제 봉합되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요번 선거를 앞두고 요번에는 그야말로 지금 어떤 그 비박 의원들을 뭐 어떤 컷오프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그 뭐 옥새 파동이니 뭐 대표가 이제 뭐 지방을 네. 내려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무공천이라는 좀 회개한 어떤 네, 그 대응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지층에서 어떤 그 경제적 불만 이런 것들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권력 다툼과 이제 그 결부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 좀 새누리당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주는 그런 표심으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여쭐게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나온 의석이 97석에서 128석인데 그동안 네네. 여론조사 회사들 분석을 보면 다 100석 미만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28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네.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면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결과로 놓고 보면 일단 자신들이 내놨던 그 목표치보다도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 봤던 그런 어떤 예측치보다도 사실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권에 대한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지금 이제 그 이번 총선에서 특히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으로 이제 몰아준 거죠. 네. 그런 어떤 견제 세력으로서 이제 지지를 표명을 한 거고 그걸 네. 받았다는 점에서 선전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근데 네. 이게 선전을 했음에도 이게 찜찜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여져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네. 저는 이거는 더민주당의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자충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략적 자충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 2위를 다툰 2등이잖아요. 그렇죠. 2등. 2등이라면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선거 과정에서 네. 그 1등과의 어떤 경쟁 구도, 선두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 전략이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 들어가고 나서는 뭐 처음에는 이제 단일화 논란에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사실 선거 후반기에는 호남에서의 어떤 그 지지 경쟁.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2등과 3등 간의 경쟁이었던 거죠. 2, 3등 그러니까 경쟁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2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위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2, 3등이 다투는 전략 그리고 1등과 2등이 1등을 놓고 다루는 전략을 1등 전략이라고 하면 사실 2등이 취해야 될 전략은 당연히 그 선두인 1등과 다투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처럼 지금 소선구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1당과 2등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3당 같은 경우는 네. 3당, 4당들은 존재감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로 많이 득표한 후보가 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이나 다른 여타 그 제3당이 지지율이 미미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선두 1, 2위는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경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의 1대1 경쟁 구도였다고 봐요. 사실상에. 예. 그렇다면 그거를 더 1등과 2등 간의 경쟁을 만들어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거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2등과 3등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존재감과 싸워야 될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선거운동에 거의 정면에 나왔었죠. 그 당이 단일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사실 호남에서 존재감이 없어야 되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2, 3위 싸움을 하는 바람에 더 키워준 격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더민주당이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 상승의 절반은 사실 더민주당이 만들어준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 네네. 2-3위 전략을 2-3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네네. 그런 길을 터줬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금요일 광주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사실 저희도 이제 수도권 민심을 보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했었는데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 말이죠. 그 전과 그 후에 민심이 좀 표심의 변화 같은 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뭐 5%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이끄는 효과가 있었다. 당 내부 전략가들은 이제 그런 표현도 쓰던데, 어디서 말씀하시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호남 지역 올라가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호남 지역. 네. 근데 그런 그러니까 분석을 뭐, 내놓던데 예. 실제로 이번 결과를 보면 또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른바 문재인 효과, 문재인 문풍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이번 선거 야권 지지자들에게 어떤 표심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전략상으로 1위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2위 전략을 취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도권이나 음흠.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보기엔 경남 쪽이나 네. 이쪽에 올인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수도권에 올인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1, 2위 다툼의 경쟁을 중심에 놓고 보면 네. 승부처가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죠. 다 경합지였고 그러니까 그 경합지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호남에 가서 몇 퍼센트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 지역 구상으로 또 제법 격차가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실리적으로만 따져도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건 몇 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결국 이제 그 호남에 집중을 하면서 네. 결국 수도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어떤 구도를 만드는 그 구도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하나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 갈 거면 정확하게 이제 그 호남 민심이 네. 지금 더민주당한테 던지는 그 경고 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것도 좀 정확하진 않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 가서 이제 던졌던 메시지는 호남 홀대론에 대한 해명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 변화를 보면 사실은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로만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창당 이후에 더민주당이 어떤 혁신 작업하면서 안정화되면서 할 때는 분명히 이제 더민주당이 그 호남에서도 1위였죠. 그것도 제법 차이가 나게. 네. 호남에서도 사실 국민의당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랬었던데 이게 지금 3월 들어오면서 공천 파동 나오고 네. 또 호남 공천 인물들이 나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호남 민심이 지금 더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그 요인이 네.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런 어떤 반무 정선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까지만 해도 호남에서 네. 더민주당을 거의 이제 그 제1당으로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3월로 넘어들면서 특히 이제 지금 4월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그게 역전이 됐던 거죠. 그럼 이 단기적으로 지금 더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자극했던 요인들이 무엇인지 뭐냐? 예. 그 점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네. 뭘까요, 호남 이거는? 문제로 오는 건 예전 얘기죠. 예전 뭐 호남에 있는 어떤 뭐 소위 이제 호남 홀대론? 친구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거의 뿌리에 해당하는 요인이긴 한데 단기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비례 공천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비례 공천 파동이 나면서 뭐 대표가 뭐 그 당무를 떠나고 이러는 과정이 네. 사실은 대안 세력으로서 네. 제1당에 대응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면밀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호남에 공천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생소한 분들이 많고 물론 이제 참신한 인물자는 좋은 점은 있지만 네.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는 게 참신성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역량을 갖춘 어떤 정치인 뭐 네. 이런 것을 같이 바라는 건데 예. 참신성에는 어느 정도 그 잣대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기존 그 호남의 네. 공천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역량이 있는 이런 인물들로 구성된 거냐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가령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령 양양자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캐리어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지지를 많이 불러일으킬 네.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이분을 이제 천정배 의원하고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 당에 대한 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인 지지냐, 네, 네. 자기를 대변하는 그런 지지냐,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전략적인 지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불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현재 더민주당에 대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나마도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표적 공천, 뭐 표적 공천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이제 호남 민심이 가장 바랬던 거는 지금 이렇게 쪼개져 싸우지만 결국은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을 견제하고 어떤 차기 대선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까지 바라는 그런 민심이 사실 호남이 제일 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경쟁하면서도 이제 그 연대하기를. 연대하고 좀 네. 포용하기를 사실은 연대보다도 사실 네. 여기 신생정당이고 조그마한 정당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포용하면서 이끌어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가령 호남 자민련론이라든지 네. 이제 그리고 단일화 과정이나 지금 최종 마지막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뭐 3번을 찍으면 이제 새누리당을 찍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좀 고압적인 공세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좀 그 민심의 반감을 더 불러일으켰던 건 아닐까. 네. 저는 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양당 중심으로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조만간 좀 다시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분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한울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말씀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당초 10시 10분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김부겸 후보, 네. 대구 수성갑이죠. 10시로 좀 당겨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후 10시, 지금 9시 5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 네. 10시에 전화를 해서 김부겸 후보 현장 스케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이 확실하죠? 이경태 기자? 네, 네, 뭐 그렇죠. 김부겸 후보는 네. 그렇죠. 지금 뭐 당선 확실한 후보들의 이름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업데이트가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요. 네네. 한번 명단을 좀 밝혀주시죠. 명단이 한 4, 5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의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죠. 경북 칠곡 성주 고령 이완영, 경남 신청 함양 거창 합천 강석진 새누리당, 대구 달성 새누리당 추경호,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새누리당 경대수, 강원 강릉 새누리당 권성동, 대구 북갑 새누리당 정태옥, 경남 창원 의창 박완수, 경기 여주 양평 새누리당 정병국, 부산 수영 새누리당 유재중, 부산 기장 새누리당 윤상직, 전북 남원 임실 순창 국민의당 이용호, 경남 사천 남해하동 새누리당 여상규, 경기 용인정 더민주 표창원, 네. 전남 광양 곡성 구례 국민의당 정인화, 부산 금정 새누리당 김세연, 대구 수성갑 더민주 김부겸,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일아, 동구을 무소속 유승민, 경기 수원정 더민주 박광온, 그다음에 경기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현,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네. 경북 경산 새누리당 최경환, 네. 경북 안동 새누리당 김광림, 경북 김천 새누리당 이철우, 네. 경남 창원 마산하포 이주영, 대구 서구 새누리당 김상훈, 네. 경기 안산 상록갑 더민주 전해철, 경기 부천
오정, 더민주 원혜영,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이양수, 경기 성남 수정 더민주 김태년, 경기 의정부을 새누리당 홍문종,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새누리당 여성 소개해드렸고요. 네. 자, 인천 남동갑 더민주 박남춘, 대구 유성을 더민주 이상민, 충북 충주 새누리당 이종배, 경기 군포을 더민주 네. 이하경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안민석, 뭐 저희가- 윤관석 예, 이런 굉장히 후보들도 많은 확정이 후보들인데 됐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다녔던 곳에 후보들이 많이 아, 그런가요? 당선이 현장에서 됐어요. 인터뷰한 후보들이 굉장히 자, 많이 지금 당선이 제가 댓글을 됐습니다. 보니까 네. 우리 오장박이 간다 봤던 분들이라든지 네. 팟짱을 즐겨 들었던 분, 네. 오마이뉴스의 주요 독자들 보니까 네. 뭔가 이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 실패, 사실상 새누리당의 참패인데도 불구하고 활짝 기뻐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민심과 또 서울의 민심 이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선거를 많이 지켜봤지만 이번이 최초의 선거예요. 호남과 수도권의 선택이 다른 최초의 선거.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호남에 계신 분들이 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나 호남은 새누리당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 사인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정한우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제 둘이 포용해서 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라 네. 이런 사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도권에서는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호남에서는 경쟁해라. 네, 이런 게 그렇죠.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의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저는 어떻게 보자면 호남 민심은 정확하게 응답한 것일 수도 있다. 경쟁하는 후보 가운데 예컨대 광주 전남에서 좋은 후보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잘 김종인 대표가 냈다면 그 결과는 더 뒤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번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한테 막 정계 은퇴하라고 삼보일배하고 단식을 네. 촉구하는 뭐 정준호 후보라든가 뭐 등등의 이제 그 공천을 보면 딱히 또 이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후보한테 선택을 해서 할 거냐.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네. 책임질 그런 지역 후보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잠시 예, 뒤 10시가 오후 다 돼가는데요.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하는 첫 번째 당선자예요. 그렇죠. 당선 유력, 확실. 당선 확실 네. 후보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를 제일 처음 만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윤호 대표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구의 수성갑이죠. 굉장히 많은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처음 만나는 거예요. 대구의 수성갑. 네. 대구에서 몇 년 만이라고 그랬죠? 아까 거의 40여 년 만에 예. 최초로 야당 후보가 네.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네. 대구의 심장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홍일학 후보도 이제 당선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무소속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두 사람이 네. 교두보가 되어서 네. 앞으로 그동안 대구가 야권 개혁 세력이 거의 불모지대였는데 네. 이제 싹을 틔운 거죠. 이 나무가 과연 어디까지 자랄 것인지 우리가 지켜볼 만하고요. 네. 김무성 우리 김부겸 후보는 굉장히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선의 그래서 중진 의원이죠. 이후에 대선 구도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네. 특히 대구라는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요. 예. 네. 만약에 대구에 그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제1야당 후보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네. 그것 또한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 또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문수 후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멍석가락이 내용을 전화 잠시 연결을 뒤에 안 하는 겁니까? 잠시 뒤에 조정훈 기자 연결을 통해서 네. 대구 상황을 저희가 스케치해 드릴 어, 텐데요. 어디에서, 지금은 저희가 계실지. 한번 그 전화 연결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이음부터 비서관에게. 시작하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팟짱입니다. 저희 지금 이 방송 전 세계 152개국에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김부겸 후보하고 전화 연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네네, 접니다. 김부겸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말씀하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축하드리려고. 네. 아직 예. 여기는 그걸 개표가 진행이 잘 안 돼서 아, 네. 좀 아직 조심스럽고 그러네요. 아, 예. 네. 우선 그래도 지금 출구조사 결과 당선 유력 당선 확실히 뜨고 있습니다. 당선 소감도 이미 발표를 하셨던데요. 오늘 당선 소감까지 발표 안 했는데요. 당선 소감문이 기자들한테 돌아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이미 기사가 좀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번에 뭐 만약은 아니죠. 거의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단계여서 정말 대구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요? 결국은 오늘 우리 대구 수성갑이 그 대한민국에 아마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을 거예요. 최종 아마 집계 결과가 거의 70% 가깝거든요. 네. 68%가 69%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이분들이 분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그동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자신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려는 한 계기가 왔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했던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달리 설명이 안 되거든요. 대구 평균 투표율보다 15%가 높거든요. 네. 요 지역만.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세요. 그 지난번에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셨고 또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셨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군포에서 그야말로 삼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사실 부족한 것 없는 정치인으로 살다가 느닷없이 대구로 가겠다고 해서 보좌관들도 참 곤혹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내려갔던 대구의 결단, 그것이 오늘 이렇게 승리의 보답으로 온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굉장히 뭐 벅찬 감동이 들 것 같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 당선 유력이 떴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두려웠죠. 뭐 왜냐하면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론조사는 조금 앞서 있어서 네. 항상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여기 대구다, 대구는 모른다. 근데 막상 그게 이제 현실로 확인되고 나니까 네. 정말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결국 이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라는 어떤 일종의 그런 정말 좀 북받치더라고요. 예, 좀 그랬어요. 예. 네. 제가 이제 나이살이 들어놓으니까 눈물은 좀 적어졌지만 뭉클했었어요. 예. 뭉클하셨어요. 예. 네네. 지금 보면 대구는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파란색이 뜨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구 시민들도 굉장히 환호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구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 뭐 당장 대구만 보기보다는요. 네. 지금 순천에서 지금 현재 이정현 의원이 조금 유력하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주에 출마하는 정운천 전 장관이 네. 역시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유력하다 그러고 네. 이번에 대구에서 제가 되고 부산 경남에서는 지금 제법 네. 야당 당선자가 이번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이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치인들이 자꾸 지역주의를 선동해서 자신들이 이른바 말하자면 이익을 봤던 거 아니에요. 재미를 보던. 이제 그런 정치 패턴들은 이제 좀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은 정말로 내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집에 앞으로 이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계속 일자리는 생겨줄 건지, 뭐 이런 걸 지금 정치권이 토론하고 답을 내놓길 바라는데, 네. 우리는 맨날 싸움만 했잖아요. 거기다가 특히 야당도 반성해야 되는 게, 네. 우리는 반대했을 때 우리의 대안을 그동안 고민한 흔적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저희 당에 대한 또 야권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 이상은 못 줬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 정치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바로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른바 그렇게 고질적이었던 지역주의 정치 이게 좀 타파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타파라기보다는 대구 시민들 스스로가 지금 이번에 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는 뭐 당시 사람은 괜찮아 보이지만 네. 그 당 가지고는 우리가 표를 찍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뭐 엄포삼아 많이 하셨거든요. 네. 특히 홍일학 의원이 저렇게 어이없이 컷오프되고 난 뒤에 네. 사실은 저도 참 어려웠어요. 왜? 결국은 당신당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조차도 헌시장처럼 버리는데 그 당에 무슨 미련이 있냐. 그 당은 대구를 사랑하지 않지 않냐라고
막 할 땐 정말 저도 괴로웠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 대구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이 시민들의 마음이 있다. 적어도 그분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이 열망을 누군가가 대변해 주길 바랐는데 네. 제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 말하자면 그런 그분들 열망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버티긴 했습니다. 버티긴 네네. 했는데 네. 어찌 보면 참 고맙고 눈물 나죠. 뭐. 예, 예.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오장박이 간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현장에 오연호 대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좀 통화를 하고 싶으시다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아, 박 기자 반갑습니다. 네, 예, 이어서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대로 가면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을 못 얻게 되는 결과인데요. 네네. 네, 그다음에 수도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새누리당의 참패라고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다른 건 몰라도요. 네.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조금 새누리당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국민들이 네. 인내의 한계를 넘었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약간은 조롱하듯이 말이죠. 이 지역도 자신들이 그래놓고는 막상 표가 안 올라올 것 같으니까 뭐 또 석고대지 한다 그러고 뭐 쭉 네. 후보들이 앉아서 헌절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네. 조금 21세기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네. 지금 어려운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은 내놓은 게 없어요. 예, 예.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당신들도 그래서는 안 돼라고 경고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 전에 대구도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네. 네, 박근혜 그러면 선거의 귀재다, 선거의 여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레임덕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카리스마틱한 그런 리더십이 조금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네. 아직도 임기가 2년 남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물론 이제 과거처럼 대통령이 결심하면 내각은 따르고 여당은 또 거기 뒷바라지하기 바쁘고 하는 그 패턴의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이제 야당도 지금부터 훨씬 성숙하게 이 판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또 여야가 싸움박질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조롱하듯이 해서는 네.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못 줄 것 같고 네.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안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예. 네. 자, 이제 몇 선이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이제 4선째 됩니다. 4선. 특히 대구에서 당선돼서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데 말이죠. 내년이 대선입니다. 네네. 예. 혹시 대선에도 도전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아직 지금 아직 개표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섣부른 질문하시면요. 이거 대구 분들은 네. 그런 사람을 촐싹거린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이제 혹시 이거 지금 이것도 취소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예. 자,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네. 야당도 이제 우리의 대안을 잘 예.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참 마음에 드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지금 제가요, 지금 네, 반장이 인터뷰를 잠깐만 마치겠습니다. 잡아둘 수 없는 게 네. 네. 나머지 또 방송들이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후보가 네. 굉장히 뭐랄까요? 요때가 제일 기분 좋을 때 그렇죠. 맞아요. 말투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사실을 대목이 김부겸 의원을 알고 취재해온 지가 한 벌써 몇 년입니까? 15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아주 속상할 때 하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 하고 말소리와 쓰는 단어와 용어와 이게 전부 다른데 네. 오늘은 굉장히 이제 약간 한 30cm 정도 떠가지고 있다. 얼마나 예, 진짜 굉장히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사실 세 번 도전해서 네, 제가 대구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2012년 총선 출마를 대구에서 한다고 할 때 그 네. 보좌관인 이진수 보좌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전략가로도 유명한데 네. 소주 4병을 마셔도 취하지가 않는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장문에 네. 페이스북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내려갔고 네. 패했죠. 네. 패하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3번의 도전 끝에 네. 승리하는 이런 새로운 역사. 무엇보다 대구에서 32년 만에
만에 대구 경북 정치를 바꾸는 그 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선거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